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저에게 은혜를 갚으면서 순조롭게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40대 여성입니다.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인물은 바로 저희 도련님인데요. 도련님은 자기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저에게 은혜를 갚았어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릴 뻔한 양육권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남편이 변호사라 유능한 이혼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황이 매우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도련님의 뜻밖의 등장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은 방치된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만에 한 공립중학교 영어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시험 삼아 임용고시를 본 것까지 치면 2번 만에 교사가 되었죠. 부모님이 특히나 저희 친정아빠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실 교사는 제 꿈이 아니었거든요. 저에게 꿈이라고 할 건 딱히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특별하게 있지 않았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아빠는 자식들 중 하나 정도는 교직 생활을 하길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그 길을 걸으셨거든요. 아빠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계시다가 40대 후반에 교장이 되셨어요. 아빠는 당신의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적인 기관이 학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학교라는 건 말이다. 너희도 다니고 있어서 알겠지만 아주 중요한 곳이야. 한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지.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은 그 가치관을 최대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아빠는 은근히 저희 세 남매 중 하나라도 교직 생활을 하길 바라셨죠. 하지만 오빠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실험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미적 감각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걸 업으로 삼고 싶어 했죠. 그러니 아빠의 꿈을 이뤄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특히 좋아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게 없어서서 아빠는 저에게 기대를 걸었죠. 저는 아빠의 삶을 존경했어요. 아빠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이해했죠. 그래서 저는 성적이 가장 잘 나오는 영어를 기반으로 영어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이내 공립중학교 영어교사가 되었죠. 그러니 저희 친정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임용고시 합격한 뒤에 아파트 앞에 플랜카드를 건다는 걸 겨우 말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신이 난 아빠는 저에게 출퇴근을 편하게 하라며 차도 뽑아주셨어요. 물론 작은 차였지만 저는 아빠가 제가 교사가 된 걸 무척이나 기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죠.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무슨 우연이고 인연인지 제가 입사한 중학교의 교장이 아빠와 동창이었어요. 저도 자주 본 삼촌 같은 사람이었는데 입사하고 난 뒤에 그분이 그 학교의 교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퇴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저를 교장실로 불러서 저를 조카라고 부르며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조카 왔어? 뭐 불편한 건 없어? 아니면 따로 필요한 거라거나. 편하게 얘기해. 아닙니다. 없어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편하게 말해. 알지? 나랑 너희 아빠가 무슨 사이인지.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끈끈한데. 너무 딱딱하게 굴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간 것만 해도 몇 번이냐? 네, 그래도 이건 좀 다른 선생님들도 불편해해서요. 누가 불편해해? 이거 참 안 되겠네. 누구야? 누군지 당장 말해봐. 아니요. 그러면 제가 고자질한 게 되잖아요. 교장 선생님, 아니 삼촌, 조카로서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학교에선 저 조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참.
너희 아빠는 안 그러는데 너는 사람 무안하고 서운하게 선을 막 긋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가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촌으로서 묻는 건데 이건 어떠냐? 내가 괜찮은 조카 하나를 알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 둘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약속 장소랑 시간은 내가 정해뒀고 너희 아빠도 허락했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너도 나이가 찼잖니. 결혼할 때 됐지. 너 직업 알면 놀란다? 변호사야 변호사. 사자끼리 만나면 나쁠 거 하나도 없지. 물론 다 똑같은 사자는 아니지만. 이런 제안은 너무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러울 것 없어. 당장 오늘이야. 오늘 퇴근하고 나서 곧장 약속 장소로 가면 돼. 약속 장소는 내가 메신저로 보내줄게.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교장 선생님의 중매로 선을 보게 되었어요.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갔죠. 선자리는 유명한 일식집이었고 거기엔 저보다 일찍 도착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구두를 벗고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남자가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더라고요.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 연륜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물으니 저보다 5살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오늘만 보고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왔고 저도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 입사한 지 막 1년이 되던 때여서 프로포즈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결혼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너한테 크게 부담 안 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나는 내 삶에 계획이 전부 있어. 나는 이때 지금쯤 결혼을 해야 해. 이제껏 내 계획대로 안 된 건 하나도 없어. 혹시 나이 때문에 그래? 나이도 그렇죠. 지금 정년기이긴 하지만 조금 미룬다고 늦은 것도 아니니까요. 내 나이도 생각해야지. 나 올해 32이야. 나는 지금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정년기보다 어릴 때 결혼하는 게 뭐? 늦어서 결혼하는 게 문제지. 어릴 땐 상관없잖아. 그래도 그럼 나랑 결혼하는 게 싫은 거야? 연애만 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럼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나는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 발목 잡는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연애만 할 생각이었다거나 쉬운 마음으로 연애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갑자기 이런 제안이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러울 것 없어. 단지 네가 깊게 생각하지 않은 걸 내가 생각한 것뿐이야.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보완하는 거지. 그렇게 저희 커플은 부부가 되었고 계획성이 좋은 남편 덕분에 일사천리로 많은 일들이 처리되었죠.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 드레스를 고르거나 결혼식 때 음악을 선정하는 정도였죠. 나머지 큰일은 모두 남편이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친정 아빠가 남편을 크게 마음에 들어했어요.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려면 책임감을 느껴야 해. 우리 강서방 봐.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 너한테 딱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알아서 다 하잖아. 남자는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저희 부부는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마쳤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계획한 임신은 아니었어요. 조금 천천히 갖자고 했는데 갑작스럽고 아이가 생겨서 저도 남편도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아이 생각이 있었으니 잘 키우자고 했죠. 그런데 임신 초기에 자궁이 수축이 되어서 저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임신 2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냈죠. 자궁 수축이 풀릴 때까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회복하고 내내 집에만 있었어요. 다들 저에게 조심하라고 엄포를 놔서 어딜 못 가겠더라고요. 뭘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태교 음악을 들으면서요. 그렇게 첫 아이를 출산하고 돌아와서 몸조리를 했는데 그게 6개월이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출산하면 회복이 빠르다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몰랐죠. 그래도 친정엄마의 지극정성으로 6개월이 지났을 땐 집안일을 거뜬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매일 저희 집에 오거나 자고 가기도 하면서 저를 산후조리 해줬거든요. 물론 남편도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친정엄마가 아니었다면 6개월이 뭐예요. 더 오랜 시간 동안 몸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못 움직인 걸 다 움직이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청소를 했어요. 홀몸이 된 게 이렇게 가벼울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은근슬쩍 복직에 대해 묻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춤을 추지 그래. 그렇게 좋아? 하긴 그동안 잘 움직이지도 못했으니. 그런데 자기 복직할 생각은 있는 거지?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난 지금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어. 그리고 복직?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아직 육아휴직 기간 남았어. 교사는 3년까지 되잖아. 한참 남았는데. 뭘 천천히 생각해봐도 돼. 그런데 그렇게 자리 오래 비우는 거 사람들은 안 좋아해. 자기 자리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한참 쉬었다가 복직하는 것만큼 자기한테 나쁜 게 어디 있어? 언제 적응할 건데? 그런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몸 회복한 것 같은데 다음 달이라도 복직하지 그래? 아직 애가 어린데 어떻게 그래? 그렇다고 자기가 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이 조그마한 애기 어디 맡기기도 싫고 남의 손에 키우는 것도 싫어. 적어도 걷고 뛸 때까진 내 손 타야지. 그치 정우야? 그렇게 한가롭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자기, 지금 우리 집 경제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이제껏 자기 육아휴직하면서 겨우 50만 원 나온다고. 그걸로 생활이 되겠어? 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내가 그 생각해서 50만 원 더 주는 건데 이렇게 안일하게 나오면 나 이제 50만 원 더 안 줄래. 한번 쪼들리며 살아야 제정신을 차리든가 하지. 뭘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휴직하는데 50만 원이라도 나오는 게 어디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 얘는 어쩔 건데? 난 장모님만 아니면 돼. 어? 자기 산후조리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불러서 정우 봐달라고 할 수 없잖아.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영유아 어린이집 찾아서 맡겨. 자기는 자기 애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자기 정신 차려. 정말 이대로 가다간 잘린다니까. 누가 애 하나 낳았다고 3년을 쉬도록 해. 법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다들 속으론 다르게 생각한다고. 정신 차려. 언제까지 안일하게 생각할래? 좀 현실을 파악해.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다투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감정 소모만 하다가 끝났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그 전부터 언제 복직할 거냐고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박 선생님, 여기 학교예요. 혹시 복직 언제 하시는지 싶어서요. 아직 애가 어려서요. 혹시 곤란할까요? 아,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화는 종종 다시 왔고 똑같은 걸 묻고 똑같이 대답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인 삼촌에게도 전화가 왔죠. 선정아, 몸조리는 잘하고 있냐? 네 아빠가 사진을 하도 보내서 애 사진은 다 봤다. 아주 강서방을 닮아 잘생겼더구나. 그런데 복직은 언제 하니?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지? 그래서 저는 결국 복직을 선택했어요. 아이를 영유아를 다루는 어린이집에 맡겼죠. 아이를 맡기고 차에 타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열심히 일해보자 싶었어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제가 또 임신을 했어요.
또 생명이 찾아온 건 축복할 일이지만 직장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입덧이 문제더라고요. 계속 헛구역질을 하니까 주변에서 임신한 거냐고 우려스럽게 묻더라고요. 결국 저는 임신 사실을 말했고 주변 반응은 조금 차가웠죠. 학교 측에서도 연달아 육아휴직을 쓰면 곤란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애써 저를 축하해 주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퇴사를 했어요.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짐을 싸서 집으로 가니 남편이 화들짝 놀랐어요. 뭐야, 이 집은 다 뭔데? 우리 둘째 생겼잖아. 더 이상 육아휴직은 힘들대. 그래서 퇴사했어. 뭐? 아니,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현실에선 힘든가 보지. 전에 자기도 말했잖아. 3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 3년 동안 아무도 안 기다려준다고. 정말 그게 맞았어. 아무도 안 기다려주더라. 다들 곤란하다고 하길래 퇴사했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자기 지금 계획도 없잖아. 계획이야 지금부터 만들면 되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당장 일 못하잖아. 나 입덧도 심하고. 다들 임신해도 일하던데 뭐 그렇게 유난스러운지. 뭐?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무슨 몸이 그렇게 유난스러워. 첫째 때는 자궁수축에, 지금은 입덧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답답하니까 그렇지. 내 주변의 형수나 재수들 보면 임신하고도 일하고 운전도 하고 그러던데 자기는 맨날 집에만. 이번에도 그럴 거잖아. 아, 설마 또 장모님 부를 거야? 나 솔직히 그건 너무 불편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희 친정엄마를 오지 못하게 했고 결국 저는 임신한 상태로 1살짜리 아이를 케어해야 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받은 상처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전혀 치유받지 못했죠. 그렇게 한 3년이 흐른 것 같아요. 3년 동안 저는 제 아이들을 제 손으로 케어하며 키웠어요. 어린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좋았어요. 물론 그만큼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했어요.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는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도 되잖아. 아직 애들 어려. 고작 3살, 2살이라고. 그런데 무슨 어린이집에 보내? 영유아 때도 보내봤잖아. 그때 솔직히 괜찮았잖아. 고작 몇 개월이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 그래,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앞으로 생활비 절반만 줄 테니 그런 줄 알아. 뭐?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돈이 귀한지 알아야 직접 발로 뛰지. 나 사회생활 해봤어. 돈이 귀한 거 나도 안다고. 그런데 이건 내 아이들, 우리 애들 위한 거잖아. 아니, 내가 볼 때 너는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놀면서 돈 쓰니까 좋지? 이제 앞으로 절반으로 살아봐.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 그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절반만 주었고 그건 턱없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구인구직 어플을 깔아 일자리를 찾았죠. 그때 학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친정이랑 가까워서 아이들도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해에 저희 아빠가 퇴직하셨거든요. 두 분 다 집에 계시니 아이 2명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죠. 게다가 아이들도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을 잘 따랐고요. 저는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어요. 합격을 했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친정 가까운 데에 학원 있는 거 알지? 거기 영어학원에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 뭐? 학원? 시간도 괜찮고 월급도 좋아서 하기로 했어. 잠깐만,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는 거지? 똑같이 중학생 애들 가르치는 거라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는 아직 좀 부담스럽네. 자기도 알다시피 학교가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들이 좀 많아야지.
난 반대야. 버젓이 학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학원이야? 왜 자기 급을 낮추지? 급이라니 다 가르치는 일인데 가르치는 일에 높낮이가 어딨어? 차라리 장인어른한테 부탁해봐. 장인어른 퇴직한 그 학교에 넣어달라고. 절대 싫어. 왜 남한테 폐를 끼치면서까지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분명히 난 반대했어. 무조건 우리 부모님도 반대할 거라고. 그리고 남편이 말한 대로 시부모님은 제 선택을 반대했어요. 아니 며느라가야. 왜 학교로 안 가고 굳이 학원이냐? 학원은 연금도 안 나오고 우리 아들 말대로 급이 다르잖아. 그렇게 힘들게 임용고시 봐서 왜 학원이냐? 그래, 다시 생각해봐라.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라면 더더욱 다시 생각해. 아니, 안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너는 가만히 보면 참 그렇다. 결혼할 때도 우리 아들이 계획 다 짜고 너는 입만 벌리고 있고, 우리 여행 갈 때도 숙소는커녕 어디 갈지 정해두지도 않고, 즉흥이 좋다고 그랬지. 즉흥이 뭐가 좋냐? 괜히 시간만 낭비하지. 사람이 철저하고 계획성 있게 살아야 해. 그러다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야. 내가 신혼집 구할 때 자가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전세로 구하고. 다 네 작품이지? 그렇게 시부모님까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듣고만 있던 도련님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죠.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형수님이 결정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요새는 학원도 급이 낮지 않아요. 사교육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죠. 제가 듣기로 잘하면 페이도 엄청나다고 하던데 아마 형수님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올해 회사 차리고도 계속 적자인 거다. 내가 영화회사 같은 거 차리지 말랬지? 할 거면 남의 밑에서 돈 받고 일하라고 했잖아. 너 사람들 월급은 잘 주고 있니? 아니면 월급만 겨우 주는 거야? 설마 대출받아서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에휴, 애초에 내가 영화과 같은 데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들었어야지. 영화가 뭐야? 쓸데없는 이상만 가득해서는 멍청하다 멍청해. 그런 건 재능 있는 천재들이 나는 거지. 너처럼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네가 영화로 성공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저에 대한 비난은 도련님을 향해 넘어갔고 그게 저는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솔직히 처음엔 학교와 다른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는데 남편은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분명히 그랬지. 자기 후회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 학교로 가. 그럼 자기도 좋아질 거고 나랑 우리 부모님도. 그래, 자기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왜 다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꾸 딴 길로 새는 거야?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악에 받쳐 학원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13년을 학원에 근무하면서 2번을 옮겼는데 그때마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잔소리가 어마어마했어요. 특히나 2번째 학원을 옮겼을 때는 스카우트 된 거라 일주일만 쉬고 출근을 했지만 처음 학원을 옮겼을 때는 이후에 다닐 학원이 계약되지 않은 상태여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구인구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시부모님은 용돈을 줄 테니 시댁에 와 청소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로 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 그동안 너 할 일도 없을 테니 우리 집 와서 청소하고 밥해라. 용돈 주마. 나는 공짜로 일 안 시켜.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봐라. 정말 학원이 정답인지. 내가 교사 며느리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그리고 남편마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생활비를 아예 끊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지으며 필사적으로 취업할 곳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게 3개월이 걸렸죠. 또 다시 학원이었어요. 제 결정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혀를 찼어요. 제가 영영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걸 예감한 남편은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 말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나중엔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서 자지 않고 거실 혹은 서재에서 잤어요. 그리고 자주 부르던 모임에 데려가지 않았죠. 나중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너희 부모 지갑란에 너희 엄마 교사라고 써. 영어 교사. 이렇게 써. 알겠지? 매년 아이들의 학교에 부모 직업란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제 직업을 학원 강사가 아닌 교사로 작성하도록 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제게 대출을 7천만 원이나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7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에 쓰게? 우리 슬슬 집 옮겨야지. 전세가 몰린다는데 아깝지 않아?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좀 더 넓은 집으로 구하려면 그 정도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내가 할 거니까. 전세를 구하게? 전세를 구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필요해? 왜? 학원 강사라 대출이 많이 안 나오나? 하긴 학원 강사를 뭘 믿고 대출해주겠어? 그러게 내가 다시 학교로 가라고 했잖아.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면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신청해. 전세 기간 얼마 안 남았어. 급한 거야. 저는 울분이 터져서 대출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닥달하더라고요. 이사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대출 신청하려는데 하지도 않았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전세 기간 얼마 안 남았다니까? 자기가 나를 무시했잖아. 그래서 나 이사 안 할 거야. 전세가 몰린다고 하면 줘야지. 어쩌겠어? 이 코딱지만한 집에 그 금액이 말이 돼? 대체 사고 회로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간단한 생각조차 못한다고? 그래서 학교에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구나? 봐, 또 학교 안 들어갔다고 뭐라고 하지. 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나를 학교로 못 보내서 안달이냐고. 네가 내 직업 보고 결혼 결심한 것처럼 나도 네 직업 보고 결혼한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학원에 들어가면 그거 사기 결혼이지. 아니야? 뭐? 내가 자기 직업 보고 결혼했다고? 누가 그래? 대체 누가 그러는데? 딱 보면 알지 뭘 그래? 무슨 대단한 변호사인 줄 알겠네. 고작 로펌 회사 직원이면서. 다른 직원들은 다 개인 사무실 차렸다며. 그런데 자기는 뭐야? 왜 누구 밑에서 일해? 내가 다니는 로펌 지금 국내 3위야. 그리고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제일 속편하고 안정적인 거야. 뭘 모르네? 내 눈엔 그냥 자신감도 포부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역시 넌 내 동생이랑 다를 게 없구나. 여기서 왜 도련님 얘기가 나와? 넌 내 동생이랑 똑같아. 비현실적이고 불안정하고 계획적이지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는 사업, 하나는 학원.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만 키우고 있지. 사람은 안정적이어야 해. 도전? 그딴 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도박이고 망하는 길이야. 그런 건 재능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자신감도 포부도 없는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에 그게 왜 필요하지? 네가 학원 취직한다고 했을 때, 걔가 찬성하라고 했을 때 알아봤어. 너는 내 동생이랑 너무 똑같아. 아니, 걔가 너를 망친 건가? 너 걔랑 따로 연락하고 있지? 휴대폰 줘봐. 대체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너야말로 그런 막장 드라마를 상상하는 건 아니니까 휴대폰 줘보라고. 휴대폰을 빼앗고 지키려는 단순한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집에 온 순간 멈췄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가쁜 호흡을 내쉬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실 도련님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긴 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도련님이 가족들 사이에서 무시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선을 본 날에 저는 남편에게 현재 관계에 대해 물었어요.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인상을 쓰면서 대충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남동생과 사이가 안 좋구나 했죠. 그리고 상견례에서는 무시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도련님은 상견례에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도련님의 직업을 물었는데 시아버지가 됐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사돈총각 직업을 알아서 뭐합니까? 그냥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시부모님의 태도가 약간 변명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도련님은 애써 웃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댁과 함께 여행을 간 날, 도련님은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댁에서 만나 그날 왜 오지 않았냐고 물으니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은 도련님을 심하게 갈궜어요. 너 거기서 일해서 얼마 버냐? 나이가 그 정도로 찼으면 이제 부모님 용돈 줄 때도 되지 않았니? 엄마는 시중 드는 애가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너 아직도 커피 사가냐? 현실을 봐야지. 허상만 잔뜩 늘어서는. 그러게 내가 공무원 시험 보라고 했잖아. 너 이러다가 나중에 장가도 못 간다? 네 형을 봐라. 버젓이 좋은 여자 만나서 심지어 네 형수는 교사야. 네가 그 직업으로 이런 신부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꿈도 못 꾼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도련님을 봤을 때 저는 안쓰러웠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거든요. 제 형제 이야기를 했죠. 결국 제 오빠는 연구원이 되었고 제 동생은 자기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저는 도련님이 성공하지 못하는 건 가장 원초적인 가족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족인 저라도 지지해주기로 했죠. 저는 도련님이 회사를 나와 자기 회사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도련님이 그랬던 것처럼 도련님을 지지해줬어요. 물론 그때 저도 싸잡아 혼났지만요. 하지만 그 뒤에 도련님은 저에게 고마웠는지 생일 때 선물을 챙겨주고 영화 시사회 표를 얻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휴직을 했을 땐 아시다시피 도련님이 많이 챙겨줬고요. 제가 도련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 친정에서도 도련님을 많이 챙겼어요. 저희 도련님 자취방이 저희 친정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저희 친정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어요. 엄마는 반찬을 따로 챙겨주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도련님이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꼭 오는 사람이었는데 오지 않으니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도련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제가 전화를 했어요. 도련님, 이번에 안 와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요. 아,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저희 친정도 안 오신다면서요. 저희 엄마가 정이 많아서 걱정을 하시네요. 요새 통 안 온다고요. 별일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말투에 힘이 전혀 없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걱정이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차를 끌고 도련님 집에 가봤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사시던 분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야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이사 왔고 집이 보름은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도련님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뚝뚝 문을 두드리니 꾀지지한 도련님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도련님은 다짜고짜 시댁에 알리지만 말아달라고 했어요. 형수님, 제발 저희 집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말 안 할게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지금 회사가 적자라 이번에 잘 못 버티면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영화 흥행되었잖아요. 겉보기로는 그런데 요새 배우 출연료랑 장소 섭외비랑 다 올라서 남는 게 없어요. 예술은 정말 돈 많은 논팽이가 하는 게 맞나 봐요. 속상하겠어요. 어쩔 수 있나요? 그렇게 한참 도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은행에가 1억을 대출받았고
승인이 난 뒤에 도련님에게 보냈어요. 도련님에게 곧장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잘못 보내신 거죠? 아니에요. 저는 도련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꼭 이겨내세요. 이번 시련을 해결하면 다음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형도 이 사실 알아요?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모르죠. 그런데 내가 내 밑으로 대출받은 건데요, 뭘. 걱정 말아요. 괜히 저 때문에 한 소리 들을까봐. 아, 그럼 저희 차용증 써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무슨 가족끼리 차용증이에요. 됐어요. 가족일수록 더 확실하게 해야죠. 지금 갈게요. 그렇게 저는 도련님과 함께 차용증을 썼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한 달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소식을 저는 남편으로부터 들었죠. 용현이가 사라졌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뭐 좀 전해달라고 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도 없고 회사로 가니까 회사도 없더라. 같이 일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부도 난 지 보름 됐대. 뭐? 부도? 그게 해결이 안 됐단 소리야? 그거라니. 너 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용현이 만난 적 있어? 시댁에도 안 오고 친정에도 톡 안 온다고 하길래 걱정이 돼서 가봤는데 그때는 회사에 있었어. 용현이가 왜 내 처가댁을 가? 사는 데랑 가깝잖아. 혼자 살면서 밥도 못 먹을 텐데 친정에 가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했어. 반찬도 좀 가져가고. 뭐? 아니 왜 굳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그래도 가족인데 뭐가 쓸데없어. 처가댁은 내 가족이지 용현이 가족이 아니잖아. 아, 그럼 그게 진짜구나? 뭐가? 너 용현이한테 1억 빌려줬지?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네. 내가 집 산다고 대출 받으라고 할 때는 신청도 안 하더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건 변명할 게 있기나 해? 얘 지금 한국에도 없는 것 같은데 1억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받을 수 없어. 내가 볼 땐 이 자식 영영 안 돌아올 거라고. 야, 옛날부터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랬다. 줄 사람한테 줘야지. 현실 감각도 없는 애한테 그 큰 돈을 왜 줘? 아, 진짜 이건 뭐 반품할 수도 없고. 아니, 할래? 그냥 이혼하자.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전 이후 5년 동안 죽은 듯이 지냈어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전세가 아닌 집을 샀고 애들 교육 문제나 사소한 소비까지 모두 남편의 손에 맡겼죠. 원래도 그러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더 확실하게 제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근무한 학원이 폐업을 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저는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신을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예상했던 대로 코웃음을 치더군요.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그것도 사업인 거 알지? 그리고 우리 집은 알다시피 사업이라면 치가 떨리는 집안이야. 더군다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잖아. 자기가 1억이라는 큰 돈을 그 자식한테 빌려주는 바람에 어떻게 됐지? 이 집 구할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그걸 알면서도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와? 됐으니까 저녁이나 준비해. 싫어? 싫으면 빈털터리로 이혼하든지. 그리고 남편은 그 이야기를 시부모님에게 해서 저는 시부모님에게도 한 소리를 들었어요. 너도 사업을 하겠다고? 너 1억 잃은 게 아무렇지도 않구나. 아직 그 1억 다 갚지도 않았으면서 뭐? 사업? 정신 차려. 정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우리 집안에서 나가서 혼자 네 힘으로 하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아예 남남으로 살자. 애들도 데려갈 생각 말아라. 너처럼 사치스럽고 불안정한 사람한테 우리 손자들 맡길 이유도 생각도 없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택배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소포였어요. 도련님이 보냈더군요. 저는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해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도련님, 소포를 보냈네요. 이게 뭐예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거 받으세요. 네? 저를 지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큰 돈도 빌려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많이 힘드셨죠? 제가 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열어보시고 다시 연락주세요. 저는 집에 들어가 소포를 열어보았어요. 박스엔 5년 전에 쓴 차용증과 5억 상당의 건물 양도 증명서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 차용증을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1년 안에 갚지 못할 시 배로 갚을 것. 저는 다시 양도 증명서를 보고 오열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의 편지를 읽었어요. 거기엔 도련님이 사라진 이유와 근황, 저에 대한 미안함과 저를 끝까지 지지한다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저는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이 다시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미국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화 만들고 있어요? 네, 대형 제작사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제 이름을 건 회사를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형수님은 1억 들고 튄 도련님한테 그런 말이 나와요? 많이 미웠죠. 원망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 배로 갚았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내가 엄청 힘들었는데 위로가 되네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저한테 빌려준 1억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집에서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희 가족 채팅방 아직 안 나갔어요. 들어가면 확인한 게 티가 나니까 들어가 보진 않고 뜰 때마다 봤는데 죄다 형수님 욕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니 무슨 뜻이에요? 이혼해요, 우리 형이랑. 더 이상 부부로서는 끝인 것 같던데 아닌가요? 하지만 알잖아요. 형이 변호사인데 제가 이혼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애들을 더 이상 안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기면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수님이 이제껏 저 도와준 만큼 저도 갚아야죠.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설게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었어요. 이혼을 한 뒤로 아이들을 절대 만날 수 없으며 집에서 나가고 이제껏 받은 생활비를 모두 위자료로 갚으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럴 거면 이혼 소송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물러서지 않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저는 도련님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도련님을 본 남편과 시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제 쪽에 앉아 더 놀랐죠. 당황한 남편이 손가락질을 하며 아무 말도 못하는데 얼마나 웃기던죠. 하지만 웃음도 잠시, 초반에 남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양육권도 빼앗길 위기에 놓였고 위자료도 제가 줘야 할 판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제가 고용한 변호사가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그러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도련님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저는 원고의 남동생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고인의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가족을 버릴 작정입니다. 제 가족은 지나친 안정추구형 가족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공무원이고 형은 대형 로펌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영화는 허구의 것이죠. 저는 평생을 저희 가족에게서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형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였던 형수님이 퇴직할 때부터 학원 강사로 일하는 지금까지 형수님은 저와 함께 핍박받았습니다. 게다가 형수님은 휴직 동안 거듭 학교로 돌아가라는 압박과 무리한 가사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은 네가 교사여서 결혼을 선택하고 허락한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때 제 편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자료는 시댁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요약한 거였죠. 거기엔 생활비를 안 주겠다고 협박한 것을 예고하고 그에 동의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고 측에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 예로 전자기기 계산서와 용돈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했는데 그것도 다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후 대화 내용을 보면 양육권을 빼앗기 위해서 한 불순한 행동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화를 주체할 수 없게 된 남편이 일어나서 도련님에게 손가락질했어요. 야, 너! 원고 앉으세요. 아직 증언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건 다 금전적인 회유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아이들은 어머니에게는 반말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존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신체 접촉을 쉽게 하고 아버지에겐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의 증언이 끝나고 판도는 뒤집혔어요. 제가 승소하게 되었어요. 양육권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집의 절반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항소하겠다며 발을 굴렀는데 옆에서 변호사가 말리더라고요.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위자료와 집을 판 돈으로 꿈에 그리던 학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도련님에게 받은 건물을 관리하며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도련님에게 건물을 받은 거란 남편이 학원으로 찾아오고 하고 그랬지만 이제 제가 이기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는 제 이혼이라는 큰 경기에서 도련님이 크게 홈런을 날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도련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또 반갑게 인사하려고요. 정말 고마워요, 도련님. 여러분의 곁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큰일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